쌍용그룹 창업주고 천우진 회장의 숨겨진 후계자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이름은 박철수라고 알려졌습니다. 순간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설마 우리 동네 반장님이 재벌 후계자라고? 철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피할 수 없었죠. 반장님, 정말 재벌이셨던 거예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는 반장님을 믿었는데 40년 동안 지켜온 평범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재개발이 한참 미뤄진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좁다란 골목 사이사이로 낡은 전봇대들이 서 있고 그 전봇대마다 바람에 펄럭이는 종이들이 붙어 있죠. 분리수거일 안내, 재활용품 배출 요령 같은 안내문들을 꼼꼼히 챙기며 골목을 돌아다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72살이 된 박철수입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골목길을 돌아다녔습니다. 손에는 늘 작은 메모장과 볼펜을 들고 있었죠. 어느 집 앞에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는지, 어느 집 관리비가 밀렸는지, 어느 집에서 소음 문제가 있었는지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그의 낡은 운동화는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서서히 달아갔죠. 동네 사람들은 그런 철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반장님께서 오셨네요. 김할머니가 대문을 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묻어났죠. 철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어제 말씀드린 관리비 건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건 말입니까? 덕분에 잘 해결됐습니다. 반장님이 직접 관리사무소에 가서 설명해 주셔서 연체료도 면제받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철수는 겸손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야죠.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이웃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김할머니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철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네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해결했습니다. 수도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나온 집이 있으면 직접 수도 공사에 전화를 걸어 점검을 요청했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아프시면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죠. 하지만 철수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 뒤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이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비밀을 알지 못했죠. 오후 2시쯤 철수는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슈퍼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이곳은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장소였죠. 낡은 나무 평상 위에는 오래된 방석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슈퍼 아주머니가 내어준 보리차가 담긴 물통이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반장님, 요즘 재개발 소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철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상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불안하긴 합니다. 이 나이에 어디로 가라는 건지. 이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할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위로했죠. 할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나저나 반장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복잡한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척척 해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큰 회사 간부라도 되셨던 것처럼. 이 할머니의 말에 철수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대단할 것 없습니다.
그냥 살아온 경험이 조금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절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해가 저물어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철수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죠. 그의 걸음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깨도 평소보다 많이 처져 있었고요. 그의 집은 골목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은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낡은 가전제품들이 있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거실에는 작은 텔레비전과 낡은 소파가 있었고 벽에는 젊은 시절 아내와 찍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 영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저녁 곧 차려드릴게요. 영희의 따뜻한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철수보다 2살 어린 70살이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하고 다정했죠.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영희도 남편의 진짜 과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었나요? 영희의 세심한 관찰에 철수는 괜찮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마치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철수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고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그의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지난 40년간의 조용한 일상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이전의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 수 있을까? 그 말 속에는 깊은 체념과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찾아올 운명을 알고 있는 듯한 목소리였죠. 철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지만 그 손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과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는 두려워했죠. 혹시 오늘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성실하게 동네 일에 매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 위한 가면처럼 말이죠. 다음 날 저녁 골목 끝 작은 슈퍼 앞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오래된 텔레비전을 밖으로 내놓고 뉴스 시간에 맞춰 켜놓았거든요. 동네 어르신들은 평상과 가져온 의자에 앉아 저녁 뉴스를 함께 시청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이 골목의 오랜 전통이었죠. 오늘은 무슨 뉴스가 나올까요? 김할머니가 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녁 공기는 여전히 무더웠고 사람들은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있었죠. 철수도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죠.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정치 소식이었고 두 번째는 경제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뉴스를 듣고 있었죠. 그런데 세 번째 뉴스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텔레비전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뉴스입니다. 오늘 국내 대기업 쌍용그룹을 둘러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고층 빌딩들과 함께 쌍용그룹이라는 글자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쌍용그룹 창업주고 천우진 회장의 숨겨진 후계자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 인물은 40년 전 갑자기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었는데요.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모두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비밀스러운 후계자의 이름은 앵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박철수라고 알려졌습니다. 순간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박철수라고 했는데요. 설마 우리 동네 반장님 이름이랑 똑같네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철수에게 향했습니다. 철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죠. 아,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 박철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쌍용그룹 관계자는 이 박철수 씨가 천우진 회장의 첫째 아들이며 정당한 상속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한 남자가 정장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이 오래되고 화질이 좋지 않아서 얼굴을 정확히 알아보기는 어려웠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철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반장님, 이 사진 속 사람이 젊은 시절 반장님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이, 설마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철수는 애써 침착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고 있었죠. 이 할머니가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네요. 이름도 같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혹시 정말 반장님이 재벌 후계자는 아니시겠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고 했고 누군가는 혹시 모른다고 했죠. 분위기가 점점 어수선해졌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슈퍼 아주머니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반장님이 재벌이면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사시겠어요? 그냥 우연히 이름이 같을 뿐이에요. 하지만 의심의 시선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할 일이 많아서요. 아, 반장님 벌써 가십니까? 김할머니가 아쉬워했지만 철수는 이미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렸죠. 정말 이상하네요. 평소보다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뭔가 숨기시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철수는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마음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철수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 영희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어머, 당신 벌써 왔네요?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응, 그냥 일찍 나왔어. 철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았죠. 영희는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당신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었나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영희는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당신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황한 모습은 처음 봐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죠. 40년 동안 숨어서 살았는데 이제 끝났나?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속으로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골목길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뉴스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온 순간부터 그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철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40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난 그 세계가 다시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이 그의 피곤한 얼굴을 비쳤습니다. 어젯밤 뉴스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철수는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철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 영희는 아직 잠들어 있었죠. 골목길은 여전히 조용했고 몇 집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평소처럼 메모장과 볼펜을 챙기고 동네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많이 느껴졌거든요. 창문 사이로 힐끗 내다보는 시선들, 대문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그를 유심히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애써 모른 척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할머니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네, 안녕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철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김할머니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 어젯밤 뉴스 보셨죠? 네, 잠깐 봤습니다. 그 박철수라는 사람 말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반장님과 이름이 똑같다니.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김할머니의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오전 10시쯤 골목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죠. 이런 비싼 차가 이 골목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차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죠.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 사람에게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박철수 씨가 이 동네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박철수요? 우리 동네 반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순식간에 동네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그 순간 철수가 골목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죠. 박철수 씨 맞습니까? 철수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박철수입니다만. 누구시죠? 쌍용그룹에서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쌍용그룹이라니 어젯밤 뉴스에서 들었던 바로 그 회사 아니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철수가 거부했지만 양복을 입은 사람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부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부회장님이라니요? 쌍용그룹 부회장 천우성님입니다. 박철수 씨, 이복 형님이시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죠. 정말로 동네 반장님이 재벌가의 후계자였단 말입니까? 저는 정말 갈 수 없습니다. 제게는 이 동네 일이 더 중요합니다. 철수가 필사적으로 거부했지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들은 철수의 팔을 잡고 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철수는 저항했지만 두 사람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잠깐만요. 저희 반장님을 왜 강제로 데려가는 거예요? 김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죠. 시민 납치 아닙니까? 경찰을 불러야겠어요. 박 할아버지가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양복을 입은 사람이 정중하게 말했죠. 저희는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철수 씨는 쌍용그룹의 정당한 상속자이시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모시러 온 것입니다. 철수는 차에 타면서 주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배신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죠. 반장님, 정말 재벌이셨던 거예요? 이 할머니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는 반장님을 믿었는데. 철수는 차창을 내리고 대답하려 했지만 차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주민들을 바라봤죠. 그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차 안에서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평범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오랜만입니다, 형님.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철수보다 5살 어린 천우성이었죠. 한때는 형제였지만 지금은 남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우성아.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이네요. 그동안 어디 숨어 지냈는지 궁금했어요. 우성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숨어 지낸 게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왔다. 평범하게요?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하고 도망친 것이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40년 전 자신이 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고층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쌍용그룹 본사였죠. 철수는 차에서 내리며 그 높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것이 될 뻔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낯선 곳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 의아해하는 시선들이 그를 따라왔죠. 철수는 불편해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철수에게는 마치 감옥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형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성이 말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철수의 또 다른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군요. 둘째 천우민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지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철수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그들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쌍용그룹 본사 최고층 이사회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철수의 이복 형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실내 분위기는 얼어붙을 듯 차갑기만 했죠. 철수는 테이블 맞은편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재판을 받는 죄인처럼 말입니다. 둘째 천우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40년 동안 쌓인 원망이 묻어 있었죠. 천철수, 아니 박철수라고 해야 하나요? 철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박철수가 제 이름입니다. 참 웃기는군요. 아버지의 성도 버리고 도망친 주제에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셋째 천우석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40년 전 그날을 기억하시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 말입니다.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기억은 그에게 가장 아픈 상처였거든요. 그때 형님은 뭐라고 하셨죠? 더러운 재산 따위 원하지 않는다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고 하시며 집을 뛰쳐나가셨잖아요. 우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 형님이 지금 와서 무슨 자격으로 여기 서 계신 건가요?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다. 평범하게요? 우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중 형님 몫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회사 지분 30%, 부동산, 그리고 각종 투자 자산들 말입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죠.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내게 필요 없다. 나에게는 이미 충분한 게 있다. 충분한 게 있다고요? 그 누추한 달동네에서 반장 노릇하는 게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우석의 말에 철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이웃들을 모독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그 누추한 달동네라고 하는 곳에는 진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서로를 아끼고 도우며 사는 진짜 가족들이 있다. 가족이라고요? 우민이 냉소했습니다. 형님의 진짜 가족은 여기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 말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 철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 피를 나눈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느냐? 갑자기 분위기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40년 전에 그날 모든 갈등의 시작점을 건드린 것이죠. 우성이 테이블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을 지금 와서 들먹이는 겁니까? 형님이 먼저 우리를 배신했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들을 배신했다는 거냐? 철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 형님이 후계자로 지명받은 걸 축하해드렸잖아요. 하지만 형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더러운 돈으로는 살 수 없다고 우리를 욕심쟁이라고 하며 집을 나가셨잖아요. 우민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나는 다른 길을 택한 것뿐이다. 다른 길이요? 책임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우석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일구신 회사를 수십만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장남이 그냥 도망친 거잖아요. 철수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다시 열렸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그래서 결국 제가 회사를 맡게 됐습니다. 우성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버린 책임을 제가 져왔던 거죠. 40년 동안 말입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도망친 것도 책임을 회피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민이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언론에서 형님의 존재를 알아냈습니다. 주주들도 술렁거리고 있고요. 이제 형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간단합니다. 형님의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공식 문서에 서명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회사로 돌아오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만약 제가 포기한다고 서명한다면? 그러면 형님은 다시 그 달동네로 돌아가서 평생 조용히 사시면 됩니다. 우리도 더 이상 형님을 찾지 않을 것이고요. 우석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돌아온다고 한다면 형님은 회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40년 동안 밀린 책임까지 모두 말입니다. 철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선택 모두 쉽지 않았거든요. 상속권을 포기하면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받아들이면 40년 동안 피해온 무거운 짐을 져야 했습니다. 시간을 주겠습니다. 우성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때까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사회실을 나서며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죠. 저 멀리 자신이 살던 골목이 있을 텐데 지금쯤 이웃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로비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소식을 흘린 것 같았죠.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철수 씨, 쌍용그룹 후계자로 돌아오실 건가요? 4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지내셨습니까? 상속권을 주장하실 건가요? 철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되었죠. 그의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조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차가 움직이면서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내린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만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몰입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흘 후 쌍용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었습니다. 천우성이 마련한 긴급 기자회견이었죠. 화려한 조명 아래 연단에 서 있는 우성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양옆에는 우민과 우석이 앉아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쌍용그룹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우성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들고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며칠 전 언론을 통해 박철수라는 인물이 저희 아버지 천우진 회장의 숨겨진 후계자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기자들이 술렁거렸죠. 다릅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분명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식으로 입양된 아들이 아닙니다. 우성이 잠깐 멈춰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죠. 그의 어머니는 저희 집안의 가정부였습니다. 아버지와 불륜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은 것이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충격적인 폭로였거든요. 박철수는 태어날 때부터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연민으로 집안에서 키워주셨지만 결코 정당한 후계자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40년 전 박철수 씨가 집을 떠났습니까? 간단합니다. 자신의 출생 비밀이 드러날까봐 도망친 것입니다. 우민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서 자신에게 상속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도망친 것이죠.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박철수 씨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석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40년 전 아버지께서 작성하신 비밀 문서입니다. 박철수에게 일정 금액의 생활비는 지원하되 회사 경영권이나 상속권은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박철수를 마치 정당한 후계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성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우성은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겠다며 자리를 떠났죠. 그 시각 철수는 자신이 살던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고 누군가 그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슈퍼 앞에 도착했을 때 평소라면 사람들이 모여 있을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도 철수를 보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죠. 반장님, 아니 박씨, 그냥 반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태도는 여전히 어색했죠. 그런데 뉴스에서 나온 얘기가 정말인가요? 무슨 뉴스 말씀입니까? 아까 저녁 뉴스에서 박 씨가 사생아라고.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뉴스를 보지 못했거든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으셨습니까? 텔레비전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쌍용그룹 부회장이 직접 나와서. 철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벌어지니까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인사했을 할머니였지만 이번에는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했죠. 할머니, 철수가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걸음을 멈췄죠. 박씨, 할머니, 저는 여전히 이 동네 반장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요? 우리를 속이고 살았으면서요? 저는 할머니들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나요? 자신이 재벌가 사람이라는 걸 왜 숨겼나요? 철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당신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생활하니. 우리 동네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철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기분이었죠. 집에 도착한 철수는 아내 영희가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철수가 물었죠. 여보, 뭘 하고 있는 거요? 당신, 뉴스 봤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봤습니다만, 정말이에요? 당신이 정말 사생활하는 게?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미안합니다, 여보. 40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당신과 결혼할 때 모든 걸 다 바쳤어요. 부모님의 반대도 무릅쓰고 가난해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당신은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군요. 여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은 필요 없어요. 영희가 짐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가 있을게요. 당신이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세요. 여보, 제발. 하지만 영희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철수는 혼자 빈 집에 남겨졌죠. 그날 밤 철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골목길에 불빛이 보였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거부하는 차가운 시선들 같았거든요.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웃들의 신뢰도, 아내의 사랑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죠. 철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철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 영희는 여전히 친정에 가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죠. 철수는 그래도 평소처럼 골목을 돌아다니려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피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던 그에게는 낯선 일이었죠. 그때 문득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철수가 문을 열자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박철수 선생님이시죠? 저는 변호사 김정호입니다. 잠깐 뵙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그를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천우진 회장님께서 저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만약 언젠가 선생님을 찾게 되면 전해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뭔가를 남겨두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나온 사람인데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변호사가 봉투를 건네주자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철수에게라는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먼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죠. 철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워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다른 형제들과 달랐다. 돈이나 권력에 관심이 없었고 항상 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지. 그런 내가 아버지는 자랑스러웠단다. 편지를 읽어가면서 철수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내가 집을 나간 그날 아버지는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곳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 하지만 너는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다만 그때는 더 성숙해져서 진짜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 철수는 편지를 읽다가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철수야, 너는 사생아가 아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었고, 너는 그 사랑의 결실이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너는 내 아들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부분을 읽은 철수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일기장을 읽어보아라. 그 안에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힘들 때가 오면 그 일기가 너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이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철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세밀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 있었죠. 1985년 3월 15일. 오늘 철수가 동네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모습을 봤다. 다른 아이들은 놀고 있는데도 혼자서 무거운 짐을 져다드리고 있었다. 저런 마음씨가 진짜 지도자의 자질이구나. 1987년 7월 3일. 철수가 또 용돈을 가난한 친구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우성이와 우민이는 자기 것을 지키려고만 하는데 철수는 항상 나누려고 한다. 이 아이야말로 진짜 천우가의 후계자다. 일기를 읽어가면서 철수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유언장에서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죠. 1989년 12월 10일. 철수가 드디어 집을 나갔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해한다. 이 아이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하는 아이다. 언젠가는 더 큰 사람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철수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아이였지. 형제들은 회사를 키우는 데는 능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너만 못하다.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그때는 진짜 쌍용그룹을 완성해 달라.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회사로 만들어 달라. 철수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지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이 언젠가 이 길을 택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만 몰랐을 뿐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도 이웃들의 신뢰도 그것들을 다시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자신을 믿으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남겨두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것은 가짜였습니다. 철수는 놀라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짜라고요? 네, 형제분들이 선생님을 몰아내기 위해 조작한 것입니다. 진짜 유언장에는 선생님이 정당한 후계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수는 유언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럼 제가 정말로. 네, 선생님은 쌍용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이십니다. 이제 선택하실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도망치시겠습니까?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길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철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김할머니가 서 있었죠.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장님, 아니, 철수 씨,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철수는 할머니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일주일 후 쌍용그룹 본사 이사회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대한 테이블 양쪽으로 철수와 그의 형제들이 마주 앉아 있었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철수의 눈빛에서 40년 전의 그 두려운 소녀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대신 단단하고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우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께서 결정을 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상속권 포기 서류에 서명하러 오신 건가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싸우러 왔다. 싸우러 왔다고요? 우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엇과 싸운다는 겁니까? 형님은 이미 모든 걸 잃지 않았나요? 나는 아직 가장 중요한 걸 잃지 않았다. 철수가 품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 말이다. 형제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일기장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생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진정한 후계자라고 여기셨다. 철수가 일기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모든 게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께서 왜 나를 후계자로 지명하셨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말이다. 우석이 테이블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딴 일기장이 뭔 소용입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언론은 이미 형님을 사생아로 규정했고 주주들도 형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 무슨 진실을 말입니까? 우성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조작한 가짜 유언장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 말이다. 순간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제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했죠. 형님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고. 증거? 철수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 여기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는 증거도 있다. 우민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김정우 변호사가 가져다 주었다. 아버지께서 만약을 위해 맡겨두신 것이었다. 철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언젠가 이런 일을 벌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다. 우성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형님, 우리는 그저 회사를 지키려고. 회사를 지킨다고?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고 나를 사생아로 모독하는 것이 회사를 지키는 일이냐? 하지만 형님이 40년 동안 도망쳤잖아요. 우석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회사를 키워왔는데. 그래, 너희들이 고생한 건 인정한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김할머니였죠. 철수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반장님을 따라왔습니다.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박할아버지, 이 할머니, 슈퍼 아주머니 모두 왔어요. 반장님을 지지하러 말입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며칠 동안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김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반장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반장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들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우리 동네를 위해 헌신해 주셨잖아요. 그런 분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죠. 그때 이사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영희가 들어왔죠. 철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 이런 큰일을 치르게 둘 수는 없죠. 영희의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저도 며칠 동안 생각해 봤어요. 40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아온 당신이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고요. 여보,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속였던 것은 속인 게 아니라 지킨 거죠. 영희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상처에서 저와 우리 이웃들을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형제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철수 혼자 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러 온 것이죠. 철수는 형제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가득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로 돌아왔다. 형님이 정말 회사를 맡으시겠다는 그렇다 겁니까? 우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처럼 돈만 버는 회사로 만들지는 않겠다.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회사, 사회에 도움이 되는 회사로 만들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진짜 꿈이었다. 그 순간 이사회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철수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장님, 반장님. 그 목소리를 들으며 철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이죠. 철수는 형제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쌍용그룹의 진짜 후계자로서 돌아왔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한 달 후, 봄이 완연한 어느 오후였습니다. 골목길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철수는 여전히 손에 작은 메모장과 볼펜을 들고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반장님, 안녕하세요. 김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따뜻한 미소였죠.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철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반장님, 이제 정말 회사 일은 괜찮으신가요?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아직도 복잡해 보이던데. 걱정 마십시오. 천천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수의 대답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 달 전 그 기자회견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진실이 밝혀지면서 형제들의 조작이 드러났고 철수는 정당한 후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를 완전히 맡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죠. 할머니, 저는 여전히 이 동네 반장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러게요. 반장님은 어디에 계시든 우리의 반장님이에요. 철수가 골목 끝 슈퍼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쌍용그룹에서 이 동네에 작은 도서관을 기증하기로 한 날이었죠. 반장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박할아버지가 감격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든 거예요. 철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이 도서관은 철수가 형제들과 합의해서 만든 것이었어요. 철수는 회사의 경영권을 형제들에게 맡기는 대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반장님, 이제 정말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실 거죠? 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또 어디 가시는 건 아니겠죠? 어디도 안 갑니다.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있을 곳은 여기뿐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이곳 말입니다. 그때 골목 입구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차에서 천우성이 내렸죠. 한 달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차가움 대신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형님, 우성이 철수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서관 개관식 준비는 잘 되어 가나요? 네, 덕분에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철수가 동생을 맞았습니다. 한 달 전 그 격한 대립 이후 형제들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형님,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건립건도 승인됐습니다. 내년 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다, 우성아. 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이 옳았습니다.
회사는 돈만 벌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우성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한때 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도서관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지만 알찬 도서관이었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어르신들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었죠. 이 도서관은 우리 동네 사람들의 꿈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철수가 개관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고 어르신들의 지혜를 나누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새 도서관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었죠. 개관식이 끝난 후 철수는 아내 영희와 함께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당신 정말 후회 없으신 거죠?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조원의 재산을 포기하고 후회는 무슨요?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있는데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무엇보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철수는 골목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집들에서 나오는 따뜻한 불빛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르신들의 정담소리.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어떤 재산보다 소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저 자신에게 떳떳하거든요. 철수의 말에 영희는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그날 저녁 철수는 작은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낡은 일기장에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었죠. 오늘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이었군요. 철수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길의 가로등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40년 전 집을 나올 때는 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것도 제 인생의 소중한 여행이었다는 것을. 그 여행을 통해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거든요. 문득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어보니 동네 아이들이 서 있었어요. 반장 할아버지, 내일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맞다, 약속했지.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아이들이 기뻐하며 돌아간 후 철수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재벌 후계자든 동네 반장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수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거든요.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의 불편한 점을 살펴보고 동네의 크고 작은 일들을 챙겨야 했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짐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었거든요. 골목길은 여전히 좁고 낡았지만 그곳에는 진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한가운데에는 박철수, 아니 동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반장님이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죠.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이야기가 늘 기다려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